발달장애인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라는 주제로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전진아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전진아 교수님은 한림대학교를 졸업 언어병리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 영아와 언어 발달 지체 영아의 의사소통적 제스처 사용 비교 등 다수의 논문을 등재, 현재 구리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와 삼성 소리샘 복지관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진아 교수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게 된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전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와 또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하기 위한 평가, 그리고 그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재법과 근거 기반 실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 중재를 위한 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처럼 중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떠한지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한 의사소통 목표를 결정하게 되고, 또 어떠한 중재 활동을 통해서 그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게 할 것인지, 또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전략이나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중재를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중재를 시작하게 되면 중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변화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 또는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교육 분야에, 또 의료적인 분야에, 저희처럼 재활 분야에, 또 그리고 당사자는 지금 안 오신 것 같지만 부모님, 가족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는 그것이 기능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게 분명히 이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두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영유아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보실 수도 있고, 성인 발달장애인과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이루어지는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사회적 관계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만약에 놀이가 필요한 아동기라면 또래와의 놀이 기술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의사소통 중재의 목표를 잡을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 중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치료를 우리가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원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 안에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발달적으로도 또 이것들이 적합한 수준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한다면 만약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관심과 흥미이고요. 어떠한 관심사인지, 이것들을 오히려 중재나 학습할 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즉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다양한 자료를 보기도 하고, 또 이윤경 교수님 자료나 아니면 번역에 같이 참여하셨던 박현욱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설트 모델이나 아니면 영유아 의사소통 장애 교과서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편집을 해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만나게 되는 또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발달장애인들은 아동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들의 의사소통의 수준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 언어 이전 의사소통기, 또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의 전환기, 언어적 의사소통기로 이은경 교수님이 좀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제가 가지고 왔고요. 또 이것을 다시 언어 수준으로 말하면 언어 이전기 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제 하는 걸로 전환을 하는 시기는 우리가 초기 언어 습득기라는 그런 용어로 이제 교재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언어적 의사소통기에 해당하는 가장 오른편에 있는 부분은 좀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훨씬 더 발전된 수준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시기마다 의사소통의 수준도 좀 다를 거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조금 다를 거고요. 아마 우리가 중재의 목표를 잡아야 하는 그런 타겟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다를 것 같고 썰치에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똑같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의사소통의 수준을 또는 이런 상호작용의 수준을 사회적 파트너, 언어 파트너, 대화 파트너 단계로 나눠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어 이전 의사소통기라면 의도와 의사소통의 의도와 또 언어 이해 능력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한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의도와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 능력을 좀 더 길게 일상에서 좀 더 복잡하게 그리고 언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전환시키는 그런 교육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언어적 의사소통기는 어느 정도 언어 능력이 좀 습득되었으면 좀 더 길고 복잡하고 담화나 대화 수준에서도 이것들을 구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 수준을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발달 수준이 지금 인지적인 발달과 의사소통 발달과 또 사회 정서적인 발달은 어느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 아마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선생님들은 보시고 또 부모님들도 그 방법을 배우시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왼쪽과 오른쪽을 조금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주로 이렇게 중재를 할 때 발달적인 접근을 하는 거냐 또는 기능적인 목표에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일상에서 쓰는 것들을 위한 되게 기능적인 목표의 중재를 맞추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 사람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행동주의적인 접근이 더 좋겠다라고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발달 시기에 따라서 발달적인 방법을 더 하거나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할 건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수하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직접적인 방법을 할 것인지 또는 아동이나 또는 발달장애인의 주도를 좀 따라가면서 반응해주는 그런 접근을 할 것인지 지금 그것들이 더 그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기도 할 것 같고요. 아마 치료사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중재자 중심의 접근을 할 것인지 또는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 두 개를 섞어서 적절하게 절충적인 방법을 또 선택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선생님들이 도식에서 보셨던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련의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 안에서 이제 두 번째 평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많이 시판되어 있는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표준화된 검사들을 많이 쓰고요. 또 직접 그 대상자를 보는 행동 관찰의 방법을 많이 쓰시고 또 보호자나 가족, 부모님을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로 만약에 의사소통 수준이 언어 수준이 낮은 단계라면 의도적인 의사소통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나 빈번하냐 적으냐 또는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어떠한 기능으로 지금 발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산출 능력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언어 수준 지금 언어 발달 수준은 몇 개월 수준이고 어느 정도
가 지금 표현하는 평균의 발화 길이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영 언어, 표현 언어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때 앞서 이윤경 교수님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인과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발달장애인에게 우리가 국한돼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 옆에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가장 많이 아마 보호자 부모님이 이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 예, 이 대상자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에 교육적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의료 영역이나 또는 재활 영역에서 그런 재활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요즘에 많이 만나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그 돌봄 제공자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을 좀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언어치료실 또는 복지관 뭐 아니면 다른 과외 활동으로도 계속 이제 이동을 같이 도우면서 하다못해 이제 그런 재활 치료가 끝나면 상담까지도 다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끼는 의사소통의 능력과 필요성들을 우리가 조금 배제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과가 어떤지 이제 이런 거 보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의 스케줄은 어떤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일과를 이제 같이 보고 의사소통을 주로 누구랑 하고 뭐 어떤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래서 아마 자료가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왼편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반한 아동의 예입니다. 8세 6개월 때 제가 부모님 면담하면서 저거로 조금 조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뇌병변 장애도 있지만 지적 장애 중에 최중도라고 진단을 받은 그 23세 청년의 예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현재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 같으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잘 많이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기능이 기본적인 요구에 해당하는 건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건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게 됐고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누구랑 잘 되는지. 음식을 요구할 때는 자폐 아동이 잘 되고 그리고 어디든가 가고 싶을 때 치료를 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저쪽에 자판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막 누군가의 몸을 끌어서 가고 싶을 때는 사실은 뭘 원하는지를 알겠는데 집에서는 또는 치료실에서는 갑자기 들어누울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는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나 또래들이랑 의사소통할 기회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의 지적장애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가족들이랑 주로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특수교육 정규 교육과정도 끝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그때는 길었었고요. 그때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좀 더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잘 되는 건 어머니지만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도 어머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게 의사소통을 좀 힘들게 하냐? 그러면 무발화 단계였기 때문에 가족을 부르는 걸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부모님이 바쁠 때 뭔가 물을 먹거나 배가 고프다는 욕구를 표현해야 되는데 식욕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니 이런 것들이라도 좀 일관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중에 좀 AAC를 적용했던 그런 사례였었고요. 이거는 네 저랑 지금 도내에서 언어재활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랑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용어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자료인데요. 9분 정도 제가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보시는 돌봄을 지금 제공하시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인터뷰를 했었고 그분들은 7세에서 16세 정도의 발달장애 학생을 지원하시면서 학교가 끝나면 유치원이 끝나면 또는 이 치료실에서 저 복지관으로 또 이 복지관에서 저 치료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사회적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지적 장애랑 같이 진단을 중복으로 받고 있으니 그냥 전반적으로 발달 장애를 지원하시는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했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쪽에 보면 제일 왼쪽에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급한 문법까지도 갖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꽤 좋은 친구를 지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주제들이 주로 날씨나 봄이었으니까 오늘 황사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주제로만 대화를 하는 게 사실은 원활한 오늘 뭐 했어, 뭐가 좋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치료 시간이 다 끝나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조금 기다려 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거기서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얘가 손 끄는 이유랑 갑자기 치료실이 끝나면 저쪽 복도 끝으로 뛰어가는 이유를 누가 같이만 좀 의논해 줬으면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몸을 이끌거나 좀 더 과격하게 빨리 다음 스케줄로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을 볼 때도 주변에서 의사소통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점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고려사항 중에 제가 평가하는 단계에서 학습 스타일을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비주얼 러너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하는 것들이 좋다. 상대적으로는 언어적인 것보다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버벌 러너들, 즉 말하거나 듣기를 통해서 학습하는 스타일에 좀 더 용이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치료실을 이용했던 친구들은 일본어랑 그 러시아어를 이렇게 독학하는데 그거를 계속 듣고만 해서 단어를 알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쓸 수도 있는 단계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안내하기가 훨씬 더 좋았던 대상자들이 뭐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 대상자들 또는 이 발달장애인이 어떤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어떤 목표를 할 때 그것들을 또 전달하고 안내할 때 더 이제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과 흥미인데요. 아마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보시면 되게 독특한 관심도 있지만 그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깊게 오래되는 경우도 있고 그 관심이 어느 날은 바퀴였다가 어느 날은 뭐 일단은 컵이었다가 어느 날은 감각이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맨홀 뚜껑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부터 아마 저렇게 노선도를 다 외우고 있거나 저렇게 기차를 타는 걸 좋아하는 거 이렇게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 제가 만난 대상자는 빨대를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매니큐어를 너무 좋아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큐어를 좋아하는 대상자는 남자였고요. 네, 발달장애 청소년이었는데 항상 저랑 이제 만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가서 퇴근을 하고 같이 그룹 상황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딱 그 센터 오기 전에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니큐어를 항상 10손가락을 다 칠하고 와야 이제 센터로 들어오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화장품 가게의 점원이 이 친구의 특성을 알고 오늘 컬러 새로 나왔어요. 발라보고 가세요. 이제 이런 거를 해서 꼭 그거를 다 하고 새로운 거는 자기 돈으로 용돈으로 사서 이제 저희 센터로 들어오는 대상자였는데요. 최근에 네일 아트 대회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그 색깔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요. 뭐 그날 전진아 선생님은 꼭 이 색깔 펜만 쓰세요. 펜 하나 빌려줄래? 이러면 필통이 3개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서 선생님 무슨 색 좋아요? 초록색. 근데 초록색이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초록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기분에 전진아 선생님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초록색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명칭을 제가 색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펜을 걷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펜에 있는 색깔 이름대로 제가 얘기를 해주거나 본인이 저에게 얘기해주는 색깔 이름대로 얘기해주면 그거는 빌려주거든요. 네, 뭐 이제 이랬던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 관심과 흥미가 엄청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또 대상자들에 따라서는 관심과 흥미를 같이 다뤘을 때는 대화의 길이도 조금 길어지고 턴테이킹도 조금 더 이렇게 차례 지키기도 잘 되고,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 이전기를 이제 이윤경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더 두 단계로 나누셔서 상호관계 수립 단계랑 의도적 의사소통 시작 단계로 좀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이제 전환 단계,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 단계, 이렇게 이제 크게는 세 개지만 그 첫 번째 단계를 저렇게 두 군데로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는 사실은 앞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고, 또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능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의사소통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도적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몸짓이나 발성과 같은 비언어 수단을 사용해서 의도를 전달하는 게 좀 기능적인 중재의 목표여야 하고, 그 세부 목표의 예는 뭐 의도적 의사소통을 행동하거나 다양한 수단으로도 의사소통을 한다. 이제는 얘가 학교를 가니까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부모님은 학교를 가니까요, 연필을 똑바로 잡아야 하고요, 본인의 이름을 똑바로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문자에 대한 아직 지식이 없고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아직 일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충돌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이제 제안해 주신 걸 보면 다양한 수단으로도 의사소통하자. 구어가 만약에 제한되고 문자로 뭔가의 사용이 가능하면 일단은 뭐 문자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어는 아직까지 힘드니까 보완하고 대체적인 수단으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의사소통 목표가 단계에 이제 맞춰서 제한되는 목표와 그 세부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해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던 많은 고려사항들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훨씬 그 사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또는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께서도 근거 기반 실제는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료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자폐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자폐 발달 장애인 중에 아니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게 근거 기반 실제를 선정할 때는 이런 내셔널 그 스탠다드를 좀 따라라 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14개 중에 이제 확립된 중재 방법이라고 제안된 것들을 제가 조금 나열했습니다. ABA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중심축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PRT도 많이 아셨을 거고, 아마 AAC 하위에 있는 팩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도 아마 직접 많이 써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티치라던가 이런 조인트 어텐션, 즉 공동주의를 중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제한되고 있으니 내가 중재 방법을 선택할 때는 그래도 좀 검증된 것들을 선택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게 이미 많은 효과가 또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팩스도 써봤고 다른 것도 써봤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중재 방법을 바꿀지라도 그래도 검증된 거를 써야 하는 게 전문 영역이고, 또 그게 가족이나 보호자나 당사자에게는 좀 더 일단 효과적인 중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 기반 실제에 대해서 이제 선정할 때 2020년 자료인데요. 요거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자폐 근거 기반 실제와 관련된 그 정보센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2020년에 보면 28개 이미 자폐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게 28가지 방법들이,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0세니까 완전 영유아부터
22세까지의 이제 청년 초기까지를 해당을 하는 거고요. 어디에 이런 근거 기반 실제가 특히 자폐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봤더니 학업이나 적응 행동, 그다음에 도전적인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지 부분에서 의사소통 부분에서 공동주의나 아니면 정신건강, 운동 능력, 놀이, 학교 준비, 자기결정, 사회성, 직업 능력까지 이런 것들에서 효과가 있더라. 물론 연령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어떤 특정한 연령에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특정 기술에 더 효과적인 것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 사진을 제가 좀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28개의 방법이 저 왼쪽에 보시면 쭉 ABI, AAC라고 한 것처럼 쭉 기술이 되어 있고요. 각각 어떠한 영역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오른쪽 축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걸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주제가 이제 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재니까 기능적 의사소통의 그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 한 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도움이 되고 이미 이제 실제로 이게 효과적으로 검증이 됐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AC를 보시면 이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AAC인데요. 쭉 옆으로 따라가시면 의사소통 영역에서 0에서 5세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됐고 그리고 6세에서 11세에도 효과가 있다 14세에도 효과가 있다고 됐고 그리고 15세에서 22세까지도 AAC는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됐으니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그것들을 선정할 때 이런 근거로 선정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요 책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컬러로 잘 돼 있어서 영어이기는 하지만 보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28개 중에서 비디오 모델링이나 또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시간 지연 기법을 제가 따왔는데 왼쪽에 그 EBP는 어떤 것이다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기술들 중에 어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령을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놨죠.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 6세에서 11세, 12세에서 14세 그리고 여기는 15세에서 18세, 19세에서 22세까지 이렇게 잘라놔서 영유아기부터 이제 초기 성인기까지 어떤 영역에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설치 모델은 그 번역에 참여하신 박현욱 교수님 계셔서 제가 요거를 소개하는 게 혹시라도 이렇게 왜곡돼서 전달할까봐 슬라이드를 굉장히 조금 했고요. 설치 모델은 최근에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특수교육 현장이라던가 언어재활 현장이라던가 뭐 일단은 의료 현장이라던가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설치 모델은 포괄적인 교육 과정이고 또 종합적이고 다 학문적인 접근이다. 앞서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서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마 그런 협력의 모델로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의 경험에서 또는 그런 활동에서 이것들을 가르치는데 사회적 의사소통과 정서 조절, 교류 지원 이 세 가지 축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재라서 그 발달장애인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 세 가지를 다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의사소통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또 적용하고 중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인데요.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아마 환경중심 언어중재 밀리우 티칭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황에서 중재를 하는 거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가르쳐야 하고 그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뭐 일방적인 교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또는 덜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또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언어중재에서는 환경 구조화 전략을 먼저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떤 치즈를 먹고 싶으면 그 치즈가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사소통을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 대상자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좀 더 지원하는 방법들. 세 번째는 우발 교수나 시간 지연, 모델링, 요구 모델, 이런 전략을 여기에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또는 언어나 의사소통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모델링은 약간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개의 자료에서 하나에는 이미 효과가 검증됐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또 하나의 접근법에서는 또 이제 사라져 있어서 이제 뭔가 하시겠는데, 비디오 모델링은 그래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가능한 모든 연령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논문에서 많이 읽어보실 수 있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의사소통 기술, 또 놀이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사회 기술, 또는 자조 행동, 자조 기술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타인을 모델링하는 거,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모델링하는 것도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배우기에 효과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모델링을 시키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기반 모델링이나 만화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목표로 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 비디오 모델링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 AAC는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림 상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메뉴 고르기는 이제 제가 뵙던 어머니가 아이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는 핸드폰에 음식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갤러리요? 그럼 어떤 게 있나요? 한우도 담겨 있고, 애가 좋아하는 거 주로 담겨 있고요. 그러면 오늘 메뉴를 외식을 하자, 또는 배달을 시켜 먹자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면, 그림을 샥샥샥 넘겨서 처음에는 한우부터 고르고, 한우 비싸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로 넘겨서 피자를 고르고, 아니 피자 지난번에 먹었잖아. 이러면 치킨을 고르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발대 장애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고르는 걸 하기도 하고, 또 그림을 보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빵, 우유 더 주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람과 소통이랑 연계된 민트 컴퍼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열하실 수도 있고, 한 단어 수준이나 또는 문장 수준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서 저거를 하나씩 지적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림만 지적하는 걸로 문장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초콜릿, 과자 그만 먹어요. 이제 제가 집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AAC로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치료나 아니면 가정에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요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하고, 요거는 제가 학회 갔을 때 이제 외국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바나나랑 브로콜리랑 햄이랑 치즈랑 햄버거라는 사진이 밑에 있고, 그 위에 I want라는 게 그림이랑 글자 상징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를 붙이면, 저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바나나 주세요. 하는 이제 의사소통으로 문장 수준으로도 그림 상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AAC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발달 장애는 아니지만, 사실은 두 장애가 공존되어 있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찾아보면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도 저는 춘천에 살지가 않아서 타 지역에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아침에 발달 장애인이 실종돼서 저희 동네에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17세이고요. 17세라는 나이를 딱 보는 순간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이게 딱 뜨는 거 보니까 장애, 17세, 어디에 실종됐고 인상착의가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써놔서, 빨리 주변에서 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보게 되면 빨리 신고를 해달라, 이게 경찰청에서 오는 문자인데요. 그렇게 본인의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어려움은 없지만
너무 당황한 상황이죠. 지금 집을 잃어버렸고 뭔가 일탈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너무 당황하기도 해서 요거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서 제시한 아이 카드라는 자료인데요. 왼쪽은 이제 자기소개, 저는 연세가 많은 분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게 카드형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우리 카드 지갑에 이렇게 포켓형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 목걸이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할머니나 연세 많으신 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 그 호감을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먼저 본다면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왜 그래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의 지금 특징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이렇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다 싫어할 것 같기는 하고,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쳐버릴 수도 있겠다. 이러면 예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보호작업장이라던가 아니면 일단은 주간활동지원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 그거를 미는 행동으로 하는데, 왜 밀어요?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뭐 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또 AAC와 관련해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본인에 대한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개를, 자신에 대한 소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소개, 건강정보에 대한 소개, 이렇게 섹션을 조금 나누어서 색깔도 달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이 대상자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거 보시겠죠. 아까 제가 23세 청년은 이제 무발화 단계여서 비도구적, 즉 그림 상징을 이용하거나 여기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색깔 코딩까지 다 되어 있는 저런 그림 상징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은 쓰기는 쓰지만 부모님을 부르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그림을 아무리 띄어서 해도 저쪽에 부엌에 있거나 집 밖에 나가 있는 엄마가 볼 수 없고, 물론 집 밖에 있는 엄마한테는 연락하기가 힘들겠지만 집 안에여도 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는 AAC의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좀 고려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방법에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기계가 있고 이 기기 안에도 그림 상징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다. 이거는 제가 방문했던 특수 학교에서 했었는데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문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어서 본인이 지금 화장실을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디 가는 걸 나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거를 뽑아서 본인이 목걸이에 걸면 또는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면 그것 또한 이제 의사소통이 돼서 그 사람에게는 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 또 다양한 그 자료들을 쓰는데 우리 박현혁 교수님께서 너무 감사히도 만들어주신 2가지 시리즈, 네, 나의 학교 이야기와 나의 가정과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가 그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소셜 스토리, 네, 이거 상황 이야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50여 개, 30개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또는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그 상황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아마 많은 그 관련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다 검증하시고 나서 필요한 기술들을 담으셨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기반 중재라고 요즘에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배울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보건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엄마랑은 이렇게 하고 활동지원사 선생님 차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직 참 보여드리기 부끄러운데 저희 학생들이랑 작업을 했던 거고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는 가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멍이 들었다. 그런데 이 멍이 왜 들었는지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그때 본인이 먹기 싫은 음식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 2개만 먹자 했을 때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서 저희 학생
학생들이랑 좀 그 모든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더 주세요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조금만 주세요 한다거나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다거나 뭐 맛을 평가하는 그런 의사소통하는 상황들은 잘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 구현은 안 되는데요. 동영상을 요 상황을 재현했거든요. 물론 발달장애인 본인이 아니고 또 본인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뭐 선생님이라던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저희 대학생들이 이제 거의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열연으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진짜 거기에서 책이나 상황에서만 보는 그러니까 그림이나 글로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거를 비언어적인 어떤 수단, 표정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보고 그것들을 한번 따라 해볼 수 있고 그것을 좀 써볼 수 있도록 좀 고민했던 사례가 있어서요. 한번 같이 비디오 모델링과 그 이야기 기반 중재를 접목한 것들을 한번 실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각적 지원도 많이 그 근거 기반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근거 기반 실제로 알려져 있는 걸 확인하시기도 전에 아마 선생님들이나 가정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하시고 저희는 중학생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인데요. 그 티니핑 굉장히 좋아하고 뽀로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투두 리스트라고 인터넷에 그 배송비를 조금 많이 물기는 해야 되는데 한 5,000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저렇게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 안에 그 티니핑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시리즈를 넣고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지 않으면 오늘의 주제 50분은 다 티니핑 캐릭터 얘기만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색칠하고 누구랑 의사소통할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좀 더 이제 더 발전된 수준의 의사소통을 쓰거나 또는 일단은 그룹 상황에서 음식점을 제안하거나 찾거나 하는 것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카페 지금 한림대 주변에 제가 카페를 찾아봤는데요. 음식점 맛집 찾으니까 요런 그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지원에서도 요거는 카페가 있고 한림대 안에는 브레드앤코라는 그런 베이커리 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 지금 여기 있는 쭉 보는 거는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들 중에 주간활동 지원센터에서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계시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성인 세팅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같이 어떻게 할지 오늘 기분이 무지무지 나빠 보이는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3명인데 그 중에서 선호하시는 또 그 상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3분의 그 얼굴을 붙여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그 중에서 오늘 김알림 씨 누구랑 얘기할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선생님의 사진을 하면 그러면 오늘 상담은 그렇게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일단은 주간활동지원센터는 그 센터마다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이제 제 얼굴인데요. 제 얼굴과 이름을 하면 오늘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지금 여기 만들기 활동에 있어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 영수증 꽂이에다가 순서대로 하고 하나씩 주머니에 넣으면 오늘 활동 끝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성인이시기 때문에 뭐 비만일 수도 있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신과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약을 꼭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을 먹는 것도 이렇게 시각적 지원으로 오늘 짜장면 먹고 물 먹고 그 다음에 약 드세요라는 순서를 좀 알려준다거나 겨울 되면 이제 곧 김장철이라서 활동센터에서 이제 김장을 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배추를 고르고 김치 속을 뜨고 배춧잎 사이에 넣고 통에 남는 거를 하나 할 때마다 이제 체크하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을 같이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림대에서 제가 언어 치료를 지금 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언어 치료를 하는 대상자 중에 부모님 없이 한림대를 저쪽 법원 쪽에서 와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6시에 치료면 6시 40분에도 오고 어느 날은 7시 30분에 와요. 센터 문 닫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안 오는가? 근데 기다려 보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죠.
예, 버스는 타고 혼자 한림대는 올 수 있는데 그 몇 번 한림대를 가는 몇 번의 버스가 언제 오는지 지금 어디쯤 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핸드폰에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고 바다마트 앞이고 뭐 거기서 무슨 버스를 타면 어디까지 오는 것 같고 만약에 네가 아빠 가게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가야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까 이제 버스 시간을 보는 방법을 알아서 시간을 점점 제 시간에 맞춰서 오고요. 그리고 시간은 맞춰서 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러면 내가 오늘 조금 늦어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문자도 쓸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런 거를 또 해보지 않아서 저를 이제 또 기다리고 저는 뭔가 사고가 났나 이제 또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요렇게도 지금 요거는 한림대 정문에서 행동 발달 증진 센터를 가는 길을 제가 한번 뽑아 와봤고요. 제가 이제 한 두 개 정도 사례를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 아마 오늘 어떤 바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겠지라는 욕구로 오셨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충족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도 너무 다양하고, 예,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똑같은 장애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꼭 맞춰서 알려드릴 수 없는 거.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런 상황에서의 대상자를 두 팀 정도 소개를 해보고 이제 앞에서 제가 고려해왔던 거 의사소통 중재, 특히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할 때 고려했던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고려했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대학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고요. 제가 18개월에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걷지도 않으려고 해서 제가 있었던 병원에 처음에 검사를 받으러 올 때 똑똑 두드리고 아이를 어머니가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인형을 건네주시듯이 그랬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이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신과 병원으로 올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일지를 쓰시듯이 계속 얘가 그 전이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계속 고민하셨고 자료를 찾아보셨고 이제 병원에 올 때까지 3개월을 준비하고 오셨던 분이고요. 뭐를 좀 제가 목표로 처음에 잡았냐, 다양한 일상생활이랑 상호작용 파트너랑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치료를 했던 경우고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주 양육자인 엄마, 그 다음에는 아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그 다음에 또래 점점 지나가다가 지금은 학업을 중단하긴 했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그 입학을 했던 동기들이랑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 양육자랑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를 일과를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대개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런 게 너무 안 돼요. 근데 그게 일상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있는 식사 시간이고 간식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과를 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랑 또래랑 의사소통이 그 다음 단계 목표였습니다. 엄마랑은 잘 되고 아빠랑은 잘 되는데 어린이집 가면 애들을 안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 1명 정도 2명 정도는 만드는 거 이게 이 아이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뭐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언어 치료를 한 거는 아니지만 그 시기마다 어머니랑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맨 마지막은 상황과 상대에 맞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을 준비하면서 재작년에 대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학교 오는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줌으로 모의 면접을 봤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어가 어느 정도 돼도 사회적 상황에 맞는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고 비구어적인 수단을 쓰는 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기능 자폐라고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의 면접을 봐서 우리 학과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인의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없는데. 네. 네. 제가 줌으로 이제 다 녹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시키고 나서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결과를 기다릴게요. 그랬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등을 보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줌으로 녹화를 한 다음에 그대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이거를 두 분이서 같이 보셔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제가 하는 시범도 보여주고 해서 그거를 2주 동안 열심히 어머니랑 같이 연습을 하다가 2주 후에 다시 또 저랑 줌으로 만나니 그 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요. 여전히 표정은 너무 그렇고요. 제가 누구누구야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지금 엄마가 우리 볼 거야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봐. 근데 자세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보통은 면접을 보고 오면 면접관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딴 데 한번 쳐다봤다가 왔는데도 안 쳐다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코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정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언어치료실 다니고 뭐 모액책 프로그램 다니고 일반 학교도 다니고 다양한 이제 했었고요. 뭐 일과를 제가 관찰했었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 1세 6개월에 이제 이런 것들 잘 되는 거는 옷 입거나 신발 앞에 두고 나가자 하면 벌떡 일어나서 신발장으로 가는 건 잘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안 한다. 인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소통 기술인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일어나 앉아 가자 이런 거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돼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랬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고 처음에는 바퀴를 돌리는 걸 좋아하다가 동그란 모든 물체를 좋아하고 하다못해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끼고 있는 이런 동그란 귀걸이, 그 다음에 제 가운에 있는 동그란 단추, 그냥 계속 오면 이제 그 동그란 것만 이제 찾아다니다가 또 계속 갔죠. 그리고 요구 변화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언어 수준이 어떻게 변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의사소통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적용해봤던 방법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서 면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 전에 엄마 아빠랑 책을 읽을 때는 또 상호적 책 읽기, 상부적인 책 읽기 중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책을 좀 잘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이걸 이제 어머니가 거의 저랑 4년을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처음 왔을 때인데요. 보시면 왼쪽에는 잘 이루어졌던 것들, 집에서 잘 이루어지고 어려운 게 되게 많이 적혀 있고 또 같이 의논하고 싶으신 거 다 적어 오세요. 그럼 이렇게 가득 채우셨는데 1년 만에 이제 말도 하게 됐고요. 뭐 아빠 기다려 뭐 이런 말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뭐뭐다 뭐 이렇게 이름 대기도 하게 됐고 이따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이따 먹자 다 알아듣고 잠깐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언어 이해도 늘어나고 의사소통도 잘 되니까 어머니가 어려웠던 게 1년 만에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고민하시는 게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고민하는 게 줄었고 그래도 말은 하는데 억양이 부자연스럽다. 예,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룹 상황에서 만났던 아이들이고 이 친구들은 청소년부터 지금 현재 성인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어떤 병원이나 그 관공서나 직장에서 행정보조 인력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됐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해서 개별적인 치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룹 치료를 만났고요. 그때에 따라서 이제 문해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 적응행동,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를 그룹으로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자기 유형, 지적 장애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있고요.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문해 능력이랑 학습 능력이 아주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한 단어 수준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사도 되게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그룹 상황에서 좀 주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거나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롤모델을 보고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누구야 이따 센터에 모일 때 음료수 주문 받겠어요. 이렇게 존댓말로 합니다. 자기는 민트 초코를 먹고 싶대요. 그럼 나는 복숭아 아이스티 사다 줄래? 그러면 다시 존댓말로 반응을 하면 응 복숭아 아이스티 사이즈는 레귤러 라지 있어요. 라지 크기로 부탁해. 그럼 전진아 선생님 음료수도 사갈까?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해요. 이렇게 카톡에서 어떤 음료수를 정해서 대신 사올까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은 존댓말과 반말이 막 섞여 있고 친구들에게도 존댓말로 얘기했다가 반말로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영화관에 가면
복지 카드는 영화 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복지 카드를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영화관에 티켓팅 하는 것들도 이들이 합니다. 예, 이들이 하고 그다음에 배민에서는 지금 쉬운 배달 앱이 있어서요. 약간 읽기 쉬운 그 배달 앱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 확인해서 싫어하는 재료는 빼달라고 하는 거. 마라탕을 주문할 때 제가 좋아하는 고수를 넣지만 누구는 극히 싫어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빼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분을 넘기기는 했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